네, 안녕하십니까. 최경련입니다. 다섯 번째 미디어 알릴레오 시작하겠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는 진짜 스토리 뉴진스 알릴레오 뉴진스. 오늘의 주제는 친윤 언론 외면인가 왜곡인가입니다.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죠. 선택적 받아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세 분 기자 모셨습니다. 김태현 뉴스버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장인수 전 MBC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실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 장인수 MBC 기자는 따로 어떤 회사를 만들었습니까? 회사는 아니고요. 회사는 아니고.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라고. 저널리스트라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 오태규 선배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좋은 기사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대표로 하고 있고요. 아, 좋은 기사요. 네. 예. 그러고 이제 언론 시국 비상회의라고 언론 비상 시국 회의라고 이제 거기에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게 그 현역을 떠나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렇게 두 분 또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후배 기자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김태현 기자는 아주경리에 있던 뉴스버스로 왔는데 네. 뭐 가장 인상적인 뭐 시청자분들이 인상적으로 기억할 만한 기사가 있었죠. 최근에는 이제 이정석 검사 처남댁, 이른바 유명한 처남댁. 네, 마약 예. 수사 이제 예. 그 무마 의혹 관련한 기사가 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김승희 의전 비서관 허위 영역 의혹도 문제가 있었었고, 예. 윤석열 대통령 처가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을 이제 취임식 초청했다라는 기사도 제가 썼던 기사고요. 그래요? 예, 다 단독이었어요? 다 단독이었습니다. 많이 썼네. 네. 예. 네. 예. 뭐 그밖에도 뭐 천공 관련한 기사들도 이제 쓰고. 아, 그래요? 네. 뭐 천공 밑에서 이제 일하던 뭐 PD나 직원들이 예. 이제 돈을 받지 않겠다 계약서 쓰고 돈을 못 받고 사실상 착취당했다. 네, 착취당했다. 그런 기사들도 제가 썼었고요. 예. 일단 장인수 기자가 썼었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디올백 수수 관련해서는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는 장면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최 목사가 건넨 선물입니다. 하얀 종이 가방에 DIOR, 디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아니 비싼 거 그렇게 사오지 마세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네. 네. 저도 성이니까. 김건희 여사는 다음부턴 사오지 말라면서도 이날 가져간 디올 가방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영부인이라면 그 선물을 반려하거나 바로 돌려주는 모습을 보였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언론에서 프레임을 짠 것,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이 프레임을 짠 것은 몰카 공작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몰카 공작에 당한 피해자다. 이 프레임, 이런 사고 방식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예. 주거 침입으로 이제 고발도 해서 중앙지검 형사 1부에 뭐 배당이 됐다라는 보도도 어제 봤는데요. 몰카로 촬영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몰카로 촬영해서 방송하는 게 불법이라면 수사해야죠. 몰카 공작이라면 수사해서 밝히는 게 맞고. 근데 다만 이제 명품백을 받으셨잖아요. 예, 샤넬 화장품도 받았고. 예.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지금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익위원장도 나와서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고 딴소리만 하시던데 밝힐 거 분명하게 밝히고 예, 잘못한 거 있으면 처벌하고 하는 게 국가가 할 역할이니까 뭐 최재형 목사를 수사한다든지 몰카 공작이라고 해서 이 취재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는 뭐 얼마든지 저는 협조할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저는 언론이 꼭 그 법을 준수하면서 진실을 추구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언론의 진실을 추구하는 데에서 법이 문제가 된다면 법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 기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기자윤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최근에 봤던 기사들 중에 뭐 쿠팡 물류업체라던가 아니면 세탁업체에 기자들이 잠입을 해서 취재했던 것들도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이 사건이 몰카이고 공작이라고 한다면 그런 보도들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기자라면 저라면 이 아이템이 저한테 왔었어도 저도 썼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한테 단독이 왔어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도가 된 뒤에도 그 기사를 썼던 건 이거는 너무 권력이 이 뭐랄까 이 뇌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계속 보도를 한 건데 이렇게 뭐 뇌물을 받고 물품을 받고 자기가 또 국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북 관계에는 하고 싶다라든가 뭐 인사에 저는 사실 받은 것도 문제지만 그 V1, V2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그걸 확인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과정에는 분명히 이전까지 쭉 있었던 그 V1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의문과 여러 가지 설과 이런 것들이 맥락적으로 그 딱 낮아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보도했다고 보거든요. 그래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맥락적으로 보는 거, 이 사안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의심해왔던 일이 현실이 됐다. 그렇죠. 의심했던 일이 비로소 현실화가 이거 현실로 확인이 됐구나 했을 때 기자는 당연히 이건 보도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장인수 기자가 MBC에 있을 때 이제 이 사건을 취재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MBC의 보도국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왜 보도를 못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이걸 발제했을 때 음. 들었던 얘기 중에서 이제 가장 부담스러워한 부분은 역시 이제 함정 취재라는 거. 함정 취재 윤리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가 사실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예. 그 뉴스타파가 계속 압수액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신앙님 인터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 과정에서 뭐 돈이 오갔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있었고 또 그 전에는 MBC 이면주 기자가 또 한번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한동훈 그랬네. 그 저기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그 인사청문회 자료를 이렇게 돌려봤다 기자들끼리. 그렇죠. 그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거 예. 다 돌려보는 다 거예요. 돌려보는 건데. 아무튼, 어떤 장관 것도 예. 다 돌려봅니다. 그러니까 예. 한동훈 걸 돌려봤다 이래서 그때 이제 이면주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겁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바이든 날리면 소송도 걸려 있고 계속 MBC가 문제야라고 이 정부에서 하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아마 회사에서는 저를 보호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장희수 기자 이걸 또 했을 때 너 개인에게 뭐 압수수색이든 이런 게 또 가해질 수 있고 한데 이번에는 좀 우리가 좀 빠지자 그런. 그러니까 이건 제 해석인데 제가 받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인사청문회 자료를 국회의원실에서 기자들에게 흘린다기보다는 거의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죠. 그 기자들이 입수를 해서 항상 청문회에 대비를 하는 게 한 20년 된 관행인 것 같은데. 그렇죠. 관행이죠. 네, 제 예. 생각에는 관행이죠. 20년 동안 그거 해왔거든요. 한 번도 이게 문제가 된 적은 없거든요. 그게 그런 예. 보도가 이제 이 탄압이 시작되고 나서 예.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뒤에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럼 자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 페이퍼로 뽑아져 있는 자료가 아니면 주기를 굉장히 의원실에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아 파일은 또 주기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예. 그거는 수사를 받으면 누구한테 그렇지, 줬는지 그렇지. 확인이 되니까. 예. 근데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취재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관행적인 일인데 이런 것들도 불법으로 올가매려고 하면 이건 언론 자유를 올가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법 전문 기술자들의 예. 신종 언론 탄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자기들끼리 하는 어떤 의법들은 다 그냥 불기소 아니면 외면하고 남들이 이만큼 티끌이 있으면 이전까지 안 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갖고 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쫄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쫄게 만들어서 예. 보도를 못하게 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종 언론 탄압이자 쫄게 만들면서 사전 검열을 하는 거죠. 이 검열이라는 말은 저는 꼭 사전에 검열한다는 거랑 검열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또 장 기자님 말을 들어보면은 MBC에 대해서 계속 그 압박을 가하는 거야. 그 편집 간부라든가 기자들이 이거 쓰면 안 되겠지, 이거 쓰면 안 되겠지, 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것 자체가 사실상 검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게 더 무서운 검열이라고 봐요. 사전에 예전에 보안사가 그 게라지 갖고 하고 빨간 줄 쫙쫙 이거 빼 하는 검열보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스스로 의축되게 만들고 스스로 이거 써서 안 되지, 이거는 가려서 써야 되지,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한 그 검열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지금의 어떤 언론인들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18년도에 그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거의 모든 재판을 제가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 재판에 들어가서 황당했던 경험이 하나가 있는데 그 2019년 9월 6일에 조국 장관 청문회 당하는 날 예. 정경심 그 부인이 이제 기소를 당하죠. 그렇죠. 그 다음 날 SBS가 보도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표창장 직인 파일이 컴퓨터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해요. 재판에 들어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검찰이 아무 상관없는 증인한테 그 보도 오보였던 거 기억하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흘려줘서 그 기소를 했던 거에 명분을 쌓아놓고 나중에 발을 빼야 되니까 그 재판에서 우리는 그거를 인정했다라는 걸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안 씁니다. 제가 기사를 쓰고 SBS가 법정 제재를 받았거든요. 법정 제재가 나오는 그날까지도 아무도 안 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단독이라고 안 붙이고 내보냈던 기사인데 그것 때문에 SBS가 법정 제재를 받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법정 제재가 나올 때까지 아무도 안 쓰는 거 보면서 야 이거는 검찰이 흘려주면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큰 문제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은 자기가 그 기소권과 불기소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자기는 법의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검찰은 법의의 존재. 그러니까 법이 적용되지 않는 아주 천상의 권력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천상의 권력을 땅의 권력으로 끌어내려야 된다고 지금 우리의 과제는. 그것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자들이 그거를 갖다 국민을 대신해서 해주는 거, 이게 나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방심위에서 지금 이른바 어용 보수 단체가 방심위에 내부 고발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라고 지금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의 본질은 방심위원장의 친인척이 가족이 동원돼서 민원사주를 한 거죠. 민원사주를 한 것 아닌가라는 그 의혹이 본질인데, 그거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내부 또는 내부와 연관된 어떤 사람이 그거를 고발하지 않는 이상 달리 어떻게 밝혀낼 수가 있을까요? 장인수 기자가 했던 그 보도처럼 만약에 디올백을 받았다라는 거를 내가 영상이 없이 그냥 말을 했다면, 내가 목격을 하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어떻게 들어갔어? 그리고 이 디올백을 뇌물로 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되치기 당할 수 있는. 구속이 돼 있겠죠, 지금. 구속이 돼 있겠지. 예.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은 거기에 부수적인 어떤 가치들은 좀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저널리즘의 어떤 그 가치라고 보거든요. 저널리즘이 언제 전부 다 법에 하는 거 안에서만 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 테러범 이름 안 밝힌 것도 저는 웃겨요. 그렇죠. 왜 기자들이 자기네들이 이름을 취재하고 이름을 안 밝힙니까? 경찰이 안 밝혀서 자기도 안 밝힙니까? 언제부터 경찰의 하부기관이 됐고 검찰의 하부기관이 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저널리즘의 분명히 지금 시대의 태조다. 다른 나라에 비춰서도 그러고 퇴조다. 퇴조. 후퇴했다. 예를 들어 연하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주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런 이름이고 이런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이런 당적을 가졌다는 것들은 이미 외신에도 다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끝끝내 안 밝히고 써. 그러면은 경찰 발표가 곧 신문의 기사예요, 보도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진보 매체 등등이라고 하는 데서조차 그런 어떤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보 매체는 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마인드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나는 점잖게 보이고 나는 저널리스트고 나는 기자로서 대우받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건가요? 진실하고는 무관하게? 저는 이제 대부분을 마이너
매체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인정한 또 마이너 매체로 이제 이직까지 했는데 예. 근데 이 마이너 매체에서 겪었던 일들은 검찰이나 경찰이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혹은 그 사람들한테 듣는 내용 이상의 것을 발제를 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후배 기자들도 저한테 이제 제가 그 신입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직을 해오는 저연차 기자들 교육할 때 보면 자기네들은 검사랑 친해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검사들한테 친해져갖고 돌아와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야 검사가 얘기하는 게 다 사실이야? 라고 물어보면 선배가 검사보다 뛰어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라는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위기가 똑같은 이 보도에- 워딩을 저도 후배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요? 똑같은 그래요? 워딩을 MBC에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예. 검사나 그러니까 특히 검사는 이제 그 공소장이라는 게 공적인 문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갖고 오는 문서 그리고 증거 관계가 전부 다 사실이 맞다라고 저한테 이제 그 기자들이 들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그거 이상을 이제 못 쓰는 이유는 결국은 검사나 경찰에 대한 혹은 특히 검사에 대한 어떤 지금 인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예. 이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건 이게 저희 그냥 해석일 뿐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비판 의식을 갖춰야 된다라는 게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배 기자들은 그 군사 독재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이제 뭐 문민정부 이렇게 가면서 민주화가 되는데 그래서 국가 권력이나 정부가 국민들을 탄압하고 때로는 속이고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뒀었는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거기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한 대로 아니 기자가 어설프게 뭘 안다고 나는 국가가 작성한 공문서를 신뢰할 거야. 근데 저만 하더라도 그 선배 기자들한테 배워서 이거 얘네들 흔히 말하는 이거 가라로 가짜로 장난쳤을 가능성. 혹시 초쳤을 수도 있고 네. 다양한 그 그렇죠. 층에서 장난치는 게 가능하잖아요. 아예 뭐 취재하다 보면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바꾸는 경우도 예전에 왕왕 있었고요. 수사기관에서도.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민주화의 산물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까지 비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검사나 권력이나 대기업도 당신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영어로는 악유 아닙니까? 근데 외신에 보면 검사, 프로시큐터가 악유했다라고 나오지 우리처럼 사실로 전해졌다 이렇게 나오는 기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검사들이 말한 거나 검찰 쪽에서 흘린 거는 다 사실로 전해진 걸로 나와. 보도가. 확인되고. 확인되고 사실로 전해지고 알려지고. 그리고 다 수동형으로 쓰고 검사라는 말도 안 해. 그냥 되게 비겁하고 비선적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확인하거나 의심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전혀 없다. 근데 소수자건 사회적 약자건 시민단체건 그냥 일반적인 전문가나 교수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더 명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적도 많거든. 예?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선입견을 가지고 무조건 의심을 하고 검사들만은 무조건 믿어버린단 말이지. 대기업 보도자료도 무조건 믿어. 가령 삼성 있잖아요. S20 폰지. 그건 맨날 판매 신기록을 달성한다고 해요. 근데 왜 판매 신기록을 달성하는데 삼성이 애플보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집니까? 말도 안 되게 10년 동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안 팔리는데 한국에서는 매번 신기록을 달성을 해. 갤럭시가 나올 때마다. 어떤 진보 매체건 보수 매체건 다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편협한 그 사실의 전달이에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성이 뒤처지고 있잖아요. 10년 동안 뒤처지고 있는데 매일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해. 국내에서는. 그리고 그거 나중에 사재기했다가 나중에 또 풀고 30만 원, 40만 원 돼서 풀고 이게 지금 10년, 20년 동안 이것도 계속 되풀이되는데도 기자들은 계속 같은 이야기만 하고 홍보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하고 거기에 관해서는 절대 의심하지도 않고 150만 대 본인들이 세봤어요? 이상하잖아. 이런 거는 말도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네.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게 되게 특이한 현상인데
어떤 사건에 주요 핵심 취재원이 있으면 보통 기자들은 그 어떻게 해서든지 취재원을 내가 단독으로 만나서 그 취재원을 취재해서 정보원이나 취재해서 기사를 쓰면 단독이잖아요. 이거를 추구해 왔잖아요.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이 검찰로 가거나 경찰로 가거나 어디 무슨 뭐 국정조사든 국회로 가거나 해서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서 검찰이 발표하거나 경찰이 발표하거나 국회에서 무슨 말을 해서 발언이 나오면 그거를 받아 쓰는 방식으로 취재를 해요.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취재 과정이 거꾸로 가니까 보도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도가 다 똑같고 그리고 이건 이제 고유하게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식이죠. 나만 만나서 취재해서 썼다가 이게 잡음이 생기면 오롯이 내 책임이 되는데 그렇지. 이게 이제 검찰로 가서 검찰 발표가 되면 우린 모르겠고 검찰 발표야. 우리는 국가기관이 발표한 거 받아 쓴 거니까 그 뒤에 숨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저만 하더라도 이제 19년 전에 처음 기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먼저 만나라. 얘기를 들어라. 그래서 너만의 기사를 쓰라라고 배웠는데 이제는 기자들이 그러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관행적으로도 그런 관행이 좀 잡힌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기자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나 혼자 리스크를 지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다 같이 또 묻어가면 안전하니까 문제가 되더라도 좀 이렇게 안주하는 게 아닌가. 최근 언론사나 기자들의 취재 방식이나 트렌드가. 나만 오보를 쓴 게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100%다 진실이 아니거든요. 재판에 들어가서도 이게 사실이 맞는지 틀린지 검사가 내놓는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이제 쏟아졌을 때랑 검사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 찾는 것도 저는 기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재판에 들어가면서 몇 번 검찰의 주장이 이상한 걸 찾아서 보도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 유죄가 이제 나온 사건들인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이제 환경부의 뭐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장관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그 내부에 있는 기밀 뭐 면접 조항 뭐 이런 것들을 줬다라고 검찰이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구글 첫 페이지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첫 페이지에 나오는데 무슨 이게 내부 기밀이냐. 기사를 썼더니 검찰이 그 다음 재판에 들어와서 저희가 착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기억에 남는 게 또 다시 그 정경심 교수 재판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표창장 위조가 굉장히 중점적인 그 핵심 쟁점이었어요. 근데 검찰이 이제 주장하기로는 표창장 위조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컴퓨터에 있는 그러니까 파일을 몇 번 더 조작을 해야지 표창장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봐라. 이거 표창장 위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파일이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이 몇 번 더 만져야 되면 그게 무슨 표창장 위조의 파일이냐라고 하면서 저희가 한번 해보자 해갖고 표창장 위조를 해봅시다 캠페인을 해갖고 이제 뭐 사람들한테 파일도 다 넘겨보고 그리고 보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 판결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검찰의 공소장대로 표창장 조작이 안 된다.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재판에 들어가서 계속 보여져야 되고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 표창장 위조 부분을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 나중에 뭐 그 직장인들 익명 그 블라인드 게시판이라고 하네. 거기 가보니까 기자들이 그날 재판에 들어가고 거봐라 검찰이 다 그 증명해내지 않았냐. 그렇게 이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자체 취재를 하면 네. 자체 취재를 하는 언론사나 기자가 네. 이제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는 그렇죠. 거구나. 예. 검찰을 더 신뢰하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디올백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디올백 보도가 나갔잖아요. 예. 그 이후에 몇 군데가 최재형 목사님을 취재하려고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영상도 있었지만 그러면 또 추가 취재할 부분이 최재형 목사님이 김건희 여사랑 거의 한 1년 넘게 주고받은 카톡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얼마든지 컨택을 해서 취재할 수 있잖아요. 몇 군데가 있긴 했는데 대체로 소극적이었고 잘 인터뷰를 해가도 보도를 안 하고 근데 디올백이 정치권으로 넘어와서 한동훈과 윤석열의 싸움이 되자 다 쓰는 거예요. 그 똑같은 기자를. 모두가. 예.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숨는 거죠. 내가 취재를 해서 내가 쓰는 거는 무서워서 못하겠고 문제 생길까 봐 못하겠고 정치권에 논란이 돼서 출입처 기사가 되면 예, 모든 기자들 앞에서 한동훈이 한마디 하면 그렇지. 다 똑같이 받아 쓰는 거는
관행적으로 확립돼 있으니까 안심하고 쓰는 거죠. 기사의 생산 방식이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자체 취재보다는 다가 출입처에서 나오면 다 똑같이 쓰는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언론이 사회에 주는 어떤 공적 가치가 없잖아요. 그냥 정치인들 말하고 기업인들 말하는 그러니까 거를 이게 홍보맨들이 훨씬 더 사회적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정치인이 입만 벌리면 그걸 기사야. 뉴스타파 그 신앙님 그 녹취록 사건 나왔을 때 뭐 사형에 해당될 국가 문란이 이런 얘기를 그냥 김기현 대표가 했죠. 한 예. 말을 그냥 그대로 쓰잖아요. 근데 그게 맞냐고 안 맞는데도 써. 그런 어떤 보도 태도는 사실상 기자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확성기 노릇을 하는데 기자와 저기 신문 방송이 복무하는 거지. 오늘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다 모였기 때문에 네.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는 나름 다 소신이 있었을 거고 사명의식 같은 거, 소명의식 같은 게 조금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있는 사람도 있고. 기사를 쓰는 양이 많아졌잖아요. 많아졌죠. 매체가 인터넷이라는 게 네.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선배들이 썼었던 그 시기와는 전혀 다른 노동 강도. 그래서 끊임없이 기사를 많이 생산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구조적인 것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젊은 기자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한다라는 기준이 직접 취재해서 쓰는 기사가 아니라 음. 연합뉴스를 베껴 쓰는 걸 일이라고 생각하는 기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후배들 중에 많아. 그런 게. 전 예. 후배들 중에 예. 제가 제가 경악을 했던 지점이 선배가 그 연합뉴스를 안 베껴 써갖고 자기가 일이 많아졌다라고 이제 얘기한 후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하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선배는 왜 베껴 쓰기를 안 하냐. 그래서 내가 일이 많아졌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후배까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디 뉴스버스에 있을 때가 아니구나. 네, 그 전이죠. 그 네. 전에. 네. 예. 그냥 데일리 매체 같은 경우는 하루에 채워야 되는 할당량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보통 기자들이 한 3-4개씩 기사를 쓰는 것 같아요. 2-3개 내지는 뭐 3-4개씩. 그게 한국언론재단에서 과거에 한 몇 년 전에 조사한 게 있는데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10개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예. 듣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연차를 먹으면, 그러니까 연차가 높아지면 또 언론사의 데스크가 되고 차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기사를 써야 되는 게 이제 기자로서의 사명감보다도 내가 기자 일을 하면서 누구랑 친하고 이런 거를 과시하는 거를 더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버스로 오기 전에 예. 그 고발 사주 관련해서 단독 기사를 쓸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데스크가 제가 발제를 하고 그 이제 저희 집배신에다 기사를 올려놨는데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나 김웅이랑 친한데라고. 그래서 그 기사가 못 나갔죠.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언론사에 써서 넘겨준 적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두 가지를 같이 지적하고 싶은데요.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자들만의 문제로 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말씀했지만 매체 수하고 기자 수가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언론사와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하루에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다 똑같잖아요. 기사가. 이게 이제 클릭수, 조회수 경쟁. 이게 수익을 가져다 주잖아요. 클릭수와 조회수가 수익을 가져다 주다 보니까 이 경쟁을 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자체 취재를 안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자체 취재라는 게 결국 인력, 시간,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자체 취재의 결과물이 언론사가 나왔을 때 그것이 언론사의 수익으로 연결되느냐. 언론사가 수익으로 연결 안 돼.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 예. 부정적으로 보죠. 안 된다. 그렇죠. 돈 안 된다라고 보죠. 예. 예. 오히려 사법 리스크만 커진다. 골치 아파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자들 개인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로 간 데는 언론계에 저는 그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역할 구분이 안 된 것 같아요. 고급지, 중급지, 저급지. 예, 이런 그 역할 구분. 예, 고급지에 있으면 이렇게 클릭수 경쟁 안 하고 정말 10만 명이 있는, 보더라도 예, 깊이 있는 걸 하고 그거를
그 시장에서 어떤 수익을 얻고 이래야 되는데 MBC, KBS부터 저 밑에 인터넷 언론까지 비슷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한국 언론은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게 차별화가 된 게 한국 언론 중에서 저는 뉴스타파 정도 아닌가. 예. 이게 왜냐면 고급지로서의 시간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국민들이 후원을 해줘서 그렇죠. 나름대로 그 후원을 바탕으로 광고나 이런 거 안 받고 우리는 한 달에 기사 하나를 쓰더라도 가치 있는 기사를 쓰겠다. 뭐 1년 동안 기사 못 쓰더라도 가치 있는 걸 취재해서 결과물을 내놓겠다라고 그래서 확연히 다른 언론사들과 이제 깊이 있는 취재 그리고 다른 기사를 내놓잖아요. 이런 것과 이게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구분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구조적인 기자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만 있느냐. 그건 아니야. 그거 보는 게 예. 저는 후배 기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진짜 이거 후배 기자들이 저를 욕할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자라기보다는 이제 직장인으로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기자가 계속 기자이기를 원하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뭐 전두환 정권 시절에 뭐 김조원 선배가 보도 지침 한국일보에서 취재도 안 되니까 이제 뭐 말지 가서해서 막 터뜨리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자라는 건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니야? 그런 어떤 추구하는 가치들이 가슴 한켠에 있었다면 요새 젊은 기자들은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 그건 난 모르겠고 나는 여기서 적당한 임금 받고 그거에 상응하는 적당한 노동력 제공하고 내 워라밸 추구하면서 워라밸. 다닐 수 있으면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라는 게 점점 강화되고 있는 현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참 들으면서 이제 조금 슬프기도 한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 기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자라는 직종을 택하는 사람들은 당대의 어떤 세대 중에서는 가장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혼을 깨워야 되거든.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거기에서 약간 그런 소외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억제하고 그 사람들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어떤 것들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그만 목소리지만 해나가야 된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해나가는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되게 저는 큰 울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동아투이, 조선투이 다 전체 동아일보 기자, 조선일보 기자가 다 한 것 같죠. 거기에서 아주 소수였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도. 80년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세대에서나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 있는 의식을 용기를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낼 수 있느냐가 본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언론사의 숫자가 많은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마이너 언론사들이 많죠. 언론사 굉장히 많은데 제가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고 기사를 이제 보내고 이제 오늘 정말로 제대로 일했다 하고 뒤를 돌아보면은 등 뒤에 칼이 엄청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후배 간의 끈끈함 그리고 이 후배가 기사를 쓰면은 야 이거를 키워서 우리가 더 써보자, 더 이제 기사를 키워보자, 같이 취재하고 그리고 훌륭한 선배 밑에 훌륭한 후배들이 키워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요즘은 그 회사를 옮기듯이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점프해서 연봉 조금 올리고 네, 연봉 조금 올리고 여기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 거다라는 식의 인식만 있으니까 옆에서 그런 어떤 권력 비판을 하는 사람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잘해서 다른 사람이랑 비교가 되면 이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고. 미디어 지형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언론인의 어떤 사명 그쪽으로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미디어 스핀이라는 말을 그 지난번 저 방송위원장이 했었잖아요. 네, 방통위원장이 네. 미디어 스핀 스핀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언론 환경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죠. 일단은 인터넷을 통해서 소음으로 덮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막 그냥 기사를 무더기로 쓰레기 같은 기사를 다 생산을 하면 좋은 기사가 저 밑으로 내려가 버릴 수 있고 사람들이 뭐 안 그래도 클릭을 못하게 될 그런 상황으로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자들은 점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우리 장인수 기자가 나왔듯이 양화가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야. 저 쫓겨나진 않았는데 제발로 나왔죠. 아니 뭐 다 제 발로 나왔다. 저도 제 발로 나왔어요. 제 발로 2번이나 나왔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나 쫓겨나지 않았어. 바깥에서는 다 쫓겨났다고. 가끔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과정이야. 예.
그래서 가끔 취재하다 보면은 조금 절망적인 순간이 한 번씩 오거든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느끼냐면 가끔 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하고 탐사 보도하고 그 이제 제가 여기 뉴스버스에 오기 전에 단독 보도하고 탐사 보도를 할 때 기사가 나가고 나서 야 이거는 이제 내가 한 건 했다 했는데 조회수가 그 별자리보다 적더라고요. 그 별자리 제 기사보다 별자리 그 네. 운세 이런 게 한 100배 많이 나오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야 이거는 되나? 이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왜 썼나 싶을 우리 김 정도의. 기자 너무 그 의기소침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그 80년대, 90년대에 네. 이 강화문의 편집자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빨간 펜 들고 그 빨간 색연펜 들고 못 들었습니다. 이 동아일보 같은 데서 네. 그 기사를 탄압하니까 못 내. 그러니까 시위 같은 거. 그러면 사회면에 1단으로 요만큼 내거든. 그냥 그 사람들이 딱 펴놓고서 거기다 기관. 빨간 색연필 딱 해갖고 이렇게 해서 팔아요. 그럼 불티나게 팔려. 왜냐면은 사실상 자기네들 볼 때는 이게 톱이라는 거지. 그 사람들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그 눈 밝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그 김 기자가 쓴 기사들은 누가 빨간 그 형광펜으로 탁 해갖고서 여러 군데 퍼날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저기 쓰는 거를 다른 신문에서 안 받았다는 걸로 너무 그 판단하지 마시고 네. 받았는 외신에서 받았느냐 아니면은 네. 얼마나 많이 그 내가 좀 그 검찰이나 이런 권력으로부터 네. 불편한 기사를 썼느냐 여기에 자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정준희 교수가 진보 언론에 관해서 뼈아픈 말을 많이 했는데 진보 언론들이 정부 여당 보도에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진보 언론의 자기 패배주의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자기 패배주의가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맞으면 기사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다 알아요. 이게 누구의 말로 시작된 기사인지 아니면 이 기사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기사인지 아니면 권력을 비판하기 위해서 쓰는 기사인지 사실 저는 뉴스버스라는 매체가 굉장히 조그마한 매체지만 제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를 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저희한테 기자 한두 명이 세상을 바꾸는 거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초심을 유지해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실은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밝게 이제 빛나는 그런 언론이 환경이 되고 언론사가 되고 기자가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언론 매체의 기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후배 기자들이 취재할 때 취재 현장에서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되게 위축돼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위축돼 있다. 네, 저 누구한테 질문할 때 굉장히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네 가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적으로 질문하거든요. 취재원 장희수 있으면. 기자는? 네, 저는. 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제 모습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저는 네 가지 없는 애, 저 예의 범절 모르는 애, 저 기레기 이렇게 욕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기자는 그렇게 질문하는 거다. 미국의 한 뭐 유명한 기자한테 당신이 기자 생활 평생 하면서 가장 했던 예의 없는 질문이 뭐였냐. 그러니까 기자에게 예의 없는 질문은 없다. 기자가 못할 질문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후배 기자들을 보면서 질문을 못하고 질문을 하는데 죄인처럼 질문을 해요. 아, 죄인처럼. 네. 이 질문을 해도 되나? 이렇게 위축돼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좀 자신감 있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후배 기자들도 그렇고 전반적인 인식이 기자들을 갖고 하도 기레기라고 욕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축되는 것도 있고 어떤 진짜 뭐 판검사, 정치인, 뭐 국회의원 이런 거보다 기자들을 약간 하위 개념으로 보는 이런 인식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선배 기자들은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흔히 얘기하는 그 근성의 일본식 뭐 그 발음 곤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엘리트 의식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선배 기자들은 그런 교육을 좀 받았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안 좋게도 발현은 되는데 안 좋게 많이 발현됐죠. 안 좋게도 많이 발현되지만 또 취재 현장에서는 아니 당신이 장관이거나 판사거나 검사거나 뭔 상관이야 난 기자인데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 후배들한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취재 현장에서
당당하고 자신감을 갖고 취재했으면 좋겠고 의외로 저도 이런 뭐 디올백이나 예전에 검언유착이나 이런 걸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의외로 기자들이 상대하는 정치인, 권력자들이 그렇게 세지 않더라고요. 검언유착 보도했을 때 저도 느낀 건데 약점이 있으면 예. 세지 않죠. 예. 검찰 조직 전체가 확 긴장하고 겁먹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는. 제 기사 하나로. 예. 김태형 기자도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검사들이 전화해서 아마 김기한 기자 나 좀 도와달라. 이 기사 꼭 이렇게 써야겠냐. 이런 전화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기자가 제대로 취재하고 기사 쓰면 팩트가 있으면. 예, 팩트가 있으면 당당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당당하게 취재해야 또 그런 것들을 예, 또 취재가 가능하고 그 맛에 또 기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아무튼 예. 시민들한테 욕 먹어서 위축돼 있고 예. 출입처 나가면 또 출입처에서도 또 뭐 이렇게 좀 알로 보고 좀 뭉개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좀 출입처에서 기자들을 대접해 줬는데 예. 요새 뭐 검찰이든 어디 출입처 나가면 아 기자들은 그냥 원오브 대문으로 그냥 쭉 있는 애들 중에 그냥 하나 뭐 이렇게 출입처에서 그렇게 취급하는 것도 있어서 많이 위축돼 있는데 취재할 때는 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그리고 그대들이 우리가 취재하는 그 대상들이 생각보다 우리보다 그렇게 뭐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잘났고 뭐 그러지 않다. 예, 예. 아니 뭐 그런 것들을 좀 똑똑하고 잘날 수는 있는데 팩트를 제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떳떳하게 물어보면 되지.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이제 그 팩트에 관해서 제대로 답변할 위치가 아니면 그 사람의 처지가 궁색해지더라고요. 궁색해지면서 이제 별 이야기하고 본인이 초라하게 되는 아무리 권력자라도 팩트 앞에서는 그렇게 초라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게 최근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그 국방부 기자실이 최근 회자가 됐었어요. 홍범도 흉상 논란 이전 때문에. 기자 그렇죠. 질문 잘하더만요. 네, 거기서 그 질문한 기자들 보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언론사의 기자들 맞아요.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나오는 거냐면 선배 기자들이 그 말하는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선배 기자들이 다 그걸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그렇죠. 당당함. 그 포스. 그렇죠. 네. 내가 출입처에서 당신들과 비교해서 내가 꿀릴 게 없다라는. 당신들은 당신 일 하는 거고 나는 내 기사 쓸 거야. 대답해. 라고 하는. 그 자세로 질문했더니 또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박수치고 기자답다. 국방부 기자들 진짜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당당하게 취재했으면 좋겠어요. 예. 억강부약의 공정보도. 예. 공정보도를 하려면 억강부약의 정신을 가지고 공정보도를 하면 진짜 공정보도가 되지 않을까. 가짜 유사 공정보도가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지금까지 오태규 그리고 장인수,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행간을 살펴보고 숨겨진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이봉수 한국미디어 리터러시 스쿨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한겨레 경제부장 그 전에는 이제 조선일보 계셨었죠. 네, 예. 예. 특이합니다,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보수 매체와 진보 매체 그렇게 계시다가 영국에서 박사를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한국 미디어 리터러시 스쿨을 예, 풍광 좋은 제주도에서 학생들을 공짜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강연은 전부 공짜고 그다음에 강연은? 이제 뭐 숙식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강연 다 공짜고 예. 또 이제 그 저소득층, 지방대생 또 그 장애인 이런 네. 경우에는 90일 동안 숙식 무료로 숙식까지 무료로? 한 달간 기숙학교로 이제 초집중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가 가짜 뉴스인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이 뭐 가짜 뉴스라고 언급을 많이 해서 가짜 뉴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여간 딱지만 붙이면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요. 예. 근데 이 JTBC가 배추 관련해서 배추 오르게 힘 좀 쓰겠습니다라고 자막을 보냈다가 네. 배추 오르게 많이 힘받겠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매출 이게 오르게 힘 좀 쓰겠다로 바뀌었죠. 근데 바뀌는 과정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걸 고발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네.
이게 그럴 일입니까? 그럴 일. 예. 설사 잘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예. 그럴 일인가요, 이게? 예, 뭐 언론중재위원 이 정도에 갈 일이죠. 그리고 예. 원래 가짜뉴스는 원래 이제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 왜곡 보도하는 걸 보통 말하는데 그렇죠. 저거는 사실 심각하긴 하지만 예. 단순 오보라고 봐야죠. 음. 예, 오보라고 봐야 되고 물론 데스크가 이 확인할 책임을 안 진 거는 그렇죠. 문제가 있지만 예. 저걸 무슨 뭐 정치 공작이다, 선거 공작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다른 언론까지도 이렇게 위축시키는 의도가 아닌가. 너 잘 걸렸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일종의 위축 효과를 노리고 저렇게 가짜 뉴스라고 계속 몰아붙이는 걸까요? 바이든 날리면도 마찬가지일 그렇죠. 것이고. 예. 이 정부 들어서 이제 가짜뉴스가 아주 많아 보이잖아요. 예. 그게 정부와 수구 언론이 이 뭐 가짜뉴스 타파를 선포하고 부각을 시키니까 이른바 그 현저성 효과. 이렇게 현저성. 현저성 효과가 이제 작동하는 것 같아요. 드러나 보인다. 예, 드러나 예. 그 말씀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정부 비판까지 싸잡아 가지고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압수수색하고 과징금 물리고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이게 굉장히 두드러져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위협 효과를 결국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이제 현 정권이 사실 극우 유튜버들을 뭐 대통령 친식 때도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가짜뉴스를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고무경리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죠. 예. 그 극우 유튜버들이 가짜 뉴스의 온상이죠. 예. 온상이었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예, 이게 뭐 이 나치 선전 장관 게벨스 한 말이 이 대목에서 떠오르다고요. 예. 뭐 대중을 빠르게 뭉치게 하는 것은 증오심이다. 증오심. 예, 바로 그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지금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가짜 뉴스로 규정을 해버린단 말이죠. 예, 대통령이나 한때는 또 법무부 장관이나 예, 검사들이나 여권의 정치인들이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면 예. 그게 가짜 뉴스라고 저희가 믿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바이든 날리면만 하더라도 예. 이게 확인이 사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성학자들도. 그런데 예. 국민들은 바이든이라고 들은 사람들이 날리면으로 들은 사람이 2배가 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결국 이제 국민 절대 다수가 가짜 뉴스나 믿고 퍼뜨리는 네. 이런 사람으로 그냥 치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또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방심위가 아주 전면에 나서서 이런 네. 그 여러 가지 뭐 웬만하면 그냥 가짜 뉴스로 이렇게 그렇죠. 말하자면 정부 비판도 그냥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판 언론 길들이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방심위는 원칙적으로 민간기구입니다. 민간기구고 그렇죠. 네. 또 원래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독립해서 분리돼 나온 건데 지금은 뭐 국가 검열기구 역할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억나는 그 한겨레에 계실 때는 이제 경제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보도 요새 보신 것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가짜 뉴스 같은 게 있으십니까? 여기 보시면 아래 기사는 이제 중국 벗어나니 세계가 보이더라. 중국의 압박이 부른 반전. 말하자면 정부가 이제 그 탈중국 그 정책을 이제 잘했다? 예, 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를 대변해 주는 기사란 말이에요. 그러다 네. 8개월 뒤에는 중국 시장서 설 자리 잃은 한국 점유율 30년 전으로 후퇴. 그래 아니니까 바로 저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경제가 오히려 상당히 정파성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훨씬. 숫자를 동원하니까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예. 옛날에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경포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 성장률이 그 5% 보수 정도 정권 때보다 됐죠. 훨씬 높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게 그런 마타도가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예. 사실은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이런 뉴스를 자꾸 퍼뜨리는 데는 가짜뉴스 생산지다. 뭐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매체들이 보면은 일관성이 없어요. 근데 윤석열 정권은 왜 이렇게 가짜 뉴스를 특히 이제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자신을 비판했던 것들 예. 또는 부인과 연관된 것들 또는 검사, 예. 검찰과 연관된 것들에 관해서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면서 예. 가짜 뉴스라고 이것도 어떤 자유, 평화, 평등이라는 어떤 가치와 연결된 가짜 뉴스가 아니고 본인과 연결된 가짜 뉴스를 이렇게 강조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는데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저도 모르겠어요. 이 예. 아주 특이한 사례니까. 예. 네.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이라는 그 예. 공직의 어떤 무게, 그렇지. 대통령의 역할, 사명 이런 것보다는 어떤 내 가족보, 사적 이기주의 또는 내 그 패거리 뭐 이런 그 패거리의 이해관계 예.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패거리 이해관계, 사적 이기주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도 지금 언론인들 중에서 중용한 사람들, 박민 지금 KBS 사장도 예. 법조 언론인 클럽이었고 예, 예. 유일임도 방심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예. 국민의힘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위원장인 가짜뉴스 괴담방지 특별위원회 출범 이런 그 국민의힘 대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분이 누구냐면 MBC 신뢰도가 가장 바닥을 쳤을 때 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런 사람이 거꾸로 이제 저런 식으로 괴담을 방지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몇 년 전에 김민식 PD가 사람들을 울렸던 김장겸은 물러가라. 예. 복도에서 외쳤던 그 김장겸이 저 김장겸. 예, 예, 예. 예. 그리고 저런 이제 정치판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박탁된 언론계 출신들이 결국 이제 언론 탄압에 대거 이제 앞장서고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정말 언론계의 비극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예. 지난 정부의 개혁은 실패한 걸로 봐야죠. 야, 뭐 완전히 실패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사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그 징벌적 배상제라는 거, 네. 그거는 소송비도 안 되는 그 명예훼손 배상액을 겨우 이제 3배로 올리는 법안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상법이 규정하고 있고 언론도 물론 예외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지난해 왜 그 가짜뉴스 퍼뜨렸다가 그 인포워스라고 극우 매체죠. 예. 한 11억 달러인가 1조 5천억 원쯤 되는 징벌적 배상금을 물렸단 말이에요. 1조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예, 1조 5천억. 예. 그래서 우리 언론은 이런 미국식 언론 자유는 누리면서 미국식 책임을 안 진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때 그렇게 흐지부지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았잖아요. 예, 예. 뭐 그때는 가능했죠. 다수당이었고 정부 집권을 하고 있었고 예. 왜 안 된 겁니까? 참 이게 흑역사인데요. 조선일보가 21년에 언론 개혁이 이제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이런 사설을 실었어요. 북한 빼곤 모두 걱정하는 언론 징벌법. 그래도 강행할 건가? 이런 사설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언론 이 개혁, 뭐 언론 중재법을 비롯해 가지고 이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앞장섰던 뭐 학자였는데 솔직히 제가 북한 인민이 된 거예요. 북한 빼고는 다 반대하는데 왜 하냐고 했어요. 저는 찬성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때 당시 이제 대선용 언론 재갈법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국민의힘의 언론 현업단체들이 동조해가지고 언론중재법을 저지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이 법에는 그 사주로부터 침해되는 언론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또 시민의 알 권리 뭐 때문이라 했는데 알 권리 타령을 계속 하는데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거는 가짜뉴스가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언론단체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했을까요?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랬을까요? 그렇게 융단 폭격을 하고 했는데도 기자협회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30몇 프로인가는 그 기자들이 찬성했어요. 우리도 좀 제대로 된 대접받고 기레기 소리 안 들으면서 언론 인생을 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상당히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언론이 사용자 단체의 편을 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지금 자업자득인 상황이에요. 법이 통과됐다면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윤석열 정부가 워낙 기이한 정부기 때문에 네. 이 법도 본인들 위주로 어떻게 해석을 하기는 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초안보다 나중에 이제 계속 약해지잖아요. 약해졌는데 뭐 훨씬 약해진 언론중재법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통과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대형 언론사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해초리 하나라도 좀 지어줘가지고 우리도 이 무기가 있어 이렇게 이제 뭐 조약돌 하나라도 지어줘가지고 다윗처럼 이렇게 대들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하나의 장치였는데 사실 법이 없는 것하고 큰 것하고는 있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왜 그렇게 반대했겠습니까? 이게 통과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게 통과됐더라면 데스크도 많이 조심했을 거고 기자들도 조심했을 거고 언론 사주들이 가짜뉴스를 강요하지도 못했을 거고
지금처럼 가짜뉴스 무법천지는 아마도 좀 훨씬 덜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언론에게도 요구할 게 있고 시민들도 필요한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시민들이 매체를 비평할 능력을 이제 제가 길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스로 또 소비를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좋은 매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독해주고 시청해주고 뭐 유튜브건 뭐 레거시 미디어건 가리지 않고 콘텐츠가 좋으면 그거 봐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좋은 매체고 어떤 게 나쁜 매체냐. 그렇죠. 이제 선별하는 여러 가지 그것도 사실은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뭐 여기서 팁을 한 3가지만 드린다면 예.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것도 하나의 팁이죠. 그러니까 일관성 없이 그냥 논조가 획획 바뀐다. 정파성에 물든 그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매체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는 매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해보면 TV조선, 조선일보 이런 순서로 저 신뢰도가 제일 최하입니다. 그렇죠. 예, 영향력은 또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렇죠. 신뢰도가 낮은 이런 매체가 영향이 큰 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비극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뉴스에 출처를 확인해라.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신뢰가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기사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라. 기성 매체에서 이 선정적인 기사를 베껴 쓰는 그 어뷰징 팀이라 그러죠. 예. 그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가짜뉴스 쓰는 사람이 계속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기사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뭐 댓글을 달든가 좀 항의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저도 뭐 반성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은 어떠세요? 예. 아니 뭐 지금 공영방송에서도 이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다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새로 만들어서 사실 반가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주에서 부름절리로 이렇게 축하하고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이봉수 한국 미디어 리터러시 스쿨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 미디어 알릴레오는 여기까지고요. 2월 13일 방송은 설 연휴로 한 주 쉬어가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특권도 용납해서 안 된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신이고, 그런데 군사 독재가 무너진 이후에 언론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해서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권과 반칙의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이 시대적 과제를 정통성 있는 정부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 저는 우리 언론이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책임 있게 대안을 말하는 언론, 그리고 보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치 권력이 아니라 견제의 권력으로, 시민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주 언론이 아니라 시민 언론이 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저는 다 할 것입니다.